지금 중동의 산유국들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 우리 원유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 그 자체가 이미 판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해수면 아래 60m 안반 속에 숨겨진 한국의 진짜 무기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2026년 4월 14일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이 공식 브리핑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석유 비축기지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중동 쪽에서 동북아 비축기지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은 세상이 잘 몰랐던 한국의 진짜 무기, 40년의 역사와 세계 최대의 인프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변화까지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한국이 왜 에너지 위기의 최대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준비된 나라가 됐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란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이 시작되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것입니다. 전 세계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손톱만 한 크기인 이 해역은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겨우 33km,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이 33km짜리 길목 하나가 막히자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해협을 지나는 원유는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 하루 최대 2100만 배럴에 이릅니다. 액화천연가스 LNG 역시 전 세계 물동량의 25%가 이 길을 통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가 수출하는 원유와 가스가 모두 이 해협을 거쳐 세계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봉쇄 첫날부터 유조선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2주간의 단기 휴전이 합의됐지만 미국의 역봉쇄 공식화로 상황은 더 복잡해졌고 2026년 4월 14일 현재 봉쇄는 40일을 넘기며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국제기구 수장들은 일제히 경고를 내놨습니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라는 표현이 공식 석상에서 나왔습니다. 국제유가는 봉쇄 직후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전쟁 이전보다 86% 높은 유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 종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에너지 시설 피해 복구 지연으로 43% 높은 유가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유조선 운임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17배 폭등했습니다. 대체 항로인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면 운송기간은 길어지고 운임은 컨테이너 한 개당 수천 달러씩 더 붙습니다. 유조선 한 척당 최대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중동 원유에 의존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 가운데 중동산 비중은 약 70%입니다. 2015년에는 82%를 넘었고 2021년에는 60%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동산 원유의 대부분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쓰는 기름 10리터 가운데 7리터가 지금 막힌 그 해협을 통해 들어오던 겁니다. 피해는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산업연구원이 2026년 3월 19일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호르무즈 봉쇄가 3주 이어질 경우 한국 제조업 생산비는 5.4% 상승하고 3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최대 11.8%까지 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제는 원유와 LNG에 그치지 않습니다. 포르데글 IBTUN, 나프타, 무수암모니아, 헬륨, 황산까지 복합 공급망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지는 구조입니다. 석유화학업계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국내 나프타 수입의 60%를 중동에 의존하는데 호르무즈가 막히자 나프타 가격은 26% 폭등했습니다. 나프타를 원료로 쓰는 나프타 분해 설비 NCC 가동률은 평시 80, 90%에서 55, 65%까지 급락했습니다.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 기업들이 줄줄이 공정 가동을 줄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사실상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한국은 완전한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한국은 동시에 전 세계가 갑자기 필요로 하게 된 무언가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땅속에 숨겨둔 225만 배럴의 원유와 그것을 담아내는 세계 최대의 지하 인프라입니다. 시계를 반세기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73년 10월 중동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아랍 산유국들의 모임인 오펙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석유 금수 조치를 선언했고 불과 몇 달 만에 국제 유가는 4배로 폭등했습니다. 1차 오일 쇼크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비축유가 한 방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승용차 홀짝제, 심야 영업 금지, 공무원 양복 금지 같은 긴급 조치를 내렸고 나라 전체가 석유 한 방울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1979년 이란 혁명으로 2차 오일 쇼크가 터졌습니다. 이번 충격은 더 혹독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중화학공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있었고 그만큼 석유 의존도도 더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연간 제조업 성장률이 20%를 넘던 시절이었지만 기름이 없으니 공장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의 충격을 연속으로 겪은 정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나라가 멈춘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상황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입니다. 1979년 정부는 석유 문제를 전담하는 한국석유공사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1980년 6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석유 비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981년 첫 번째 비축기지가 울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 지상 비축기지는 땅 위에 거대한 탱크를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비교적 빠르게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공중 폭격에 취약하고 화재 위험이 있으며 냉각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더 나은 해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당시 경상남도 거제도에 지하 비축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하 안반을 뚫어 원유를 저장하는 기술은 북유럽, 특히 노르웨이가 세계 최고였습니다. 한국은 노르웨이의 기술을 통째로 들여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제 지하 비축기지 건설은 노르웨이 기술진의 지도 아래 진행됐고 1985년 10월 거제 1차 지하 비축기지가 완공됐습니다. 당시 단일 지하 비축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특유의 방식이 작동했습니다. 남의 기술을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뜯어보고 분석하고 개선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석유공사 기술진은 공사가 끝난 뒤에도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차 거제기지 완공 후 불과 6년 만에 설계와 시공 전 과정을 외국 기술 없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3차 비축기지 설계 단계부터는 완전한 기술 자립을 선언했습니다. 자체 설계서, 지하동굴 적산 기준서, 설계 기준서, 표준 설계 도면을 모두 독자적으로 만들었고 사각 단면에서 원형 단면에 이르는 수직갱 굴착 시스템 개발, PE-패커 특허 취득, 수벽공 관측 시스템 특허 출원 등 고유 기술을 잇따라 확보했습니다. 그 이후 40년 동안 비축기지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울산, 구리가 1981년, 거제가 1985년, 평택이 1989년, 여수가 1998년과 1999년, 용인, 곡성, 동해, 서산이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이었던 울산 추가 비축기지가 2021년 11월 준공되면서 정부가 1980년에 세운 계획은 41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이제 그 핵심 시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겉으로 보면 평범한 항구 지역입니다. 파이프라인 몇 개, 탱크 몇 기, 부두 정도가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땅 아래 해수면 기준 30에서 60m 깊이의 단단한 화강암 안반을 뚫고 들어가면 인류 역사상 단일 시설로는 가장 거대한 지하 원유 저장 공간이 펼쳐집니다. 총 저장 용량은 225만 배럴.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요? 대형 실내 체육관을 100개 넘게 쌓아놓은 부피입니다. 원유 수입이 완전히 끊겨도 우리나라 전 국민이 57일을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현재 정부가 국내외 비축기지에서 관리하는 전체 비축유 약 1억 배럴의 절반 이상이 여수 한 곳에 집중돼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1990년 여수 비축기지 1단계가 시작됐고 1999년 1차 지하동굴 저장시설이 완공됐습니다. 폭 18맴,
높이 30m, 총 연장 9.3km에 이르는 거대한 지하터널형 동굴이었습니다. 당시 단일 지하 비축기지로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총 사업비 940억 원, 연인원 44만 명이 투입된 추가 비축기지 공사가 1997년 설계를 시작해 2008년 완공되면서 여수기지는 지상탱크까지 합쳐 현재의 225만 배럴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 시설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도 중요합니다. 원유를 저장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누출입니다. 땅속에 거대한 공간을 뚫어두면 원유가 새어나오거나 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하 안반 비축기지는 이 문제를 자연의 물리법칙으로 해결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유는 물보다 가볍고 물과 섞이지 않습니다. 또 지하 안반 속에는 자연적으로 지하수가 흐르며 일정한 지하수압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 지하수압이 지하동굴 내부의 원유를 사방에서 균일하게 눌러줍니다. 원유가 밖으로 빠져나가려 해도 지하수압이 막아주는 겁니다. 기름은 물 위에 뜨고 지하수는 동굴 바닥에 깔립니다. 위에는 원유, 아래에는 물이라는 경계면이 자연적인 봉인제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압력 유지 장치도 인공 봉인 설비도 필요 없습니다. 지하수압 하나로 수천만 배럴의 원유를 반영구적으로 밀봉하는 겁니다. 지상 탱크는 부식되고 교체해야 하며 유지비도 계속 들지만 지하 안반 동굴은 한번 뚫어놓으면 수백 년도 쓸 수 있습니다. 여수기지에는 또 하나의 강점이 있습니다. GS칼텍스를 비롯한 인근 대형 정유사들과 육상 및 해저 다이렉트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방출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 원유가 파이프를 타고 정유소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26년 IEA가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을 때 거제 비축기지는 1차 방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주변 정유사와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고에 물건이 있어도 꺼낼 길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반면 여수기지는 방출 명령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IEA 역대 최대 방출에서도 여수기지가 실질적인 주역을 맡았습니다. 과거 성적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기지가 단것을 단권해를 방출 명령 이태가 그런 애를 많이 하늘을 잃어보면을 EA 역대 최대 방출에서도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IEA 공동 방출 때 한국 전체 방출량의 41%를 여수기지 혼자 담당했습니다. 여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9개 기지의 총 저장 용량은 약 1억 4,600만 배럴입니다. 이 가운데 지하 저장 시설을 갖춘 곳은 5곳입니다. 여수, 거제, 울산, 평택, 구리입니다. 나머지 곡성, 동해, 용인, 서산은 지상 탱크 방식입니다. 여수, 거제, 울산은 남해안에 집중돼 있어 대형 유조선 접안이 쉽고 평택과 서산, 구리와 용인은 중부권과 수도권을 커버하는 분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비축 역량을 세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IEA가 집계하는 석유 비축 지속 일수, 즉 수입이 완전히 차단됐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6위입니다. 1위 네덜란드, 2위 덴마크, 3위 핀란드, 4위 헝가리, 5위 일본이 약 260일, 그리고 6위 대한민국이 약 210일 이상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더 뚜렷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임에도 약 200일로 한국보다 약간 낮습니다. 중국은 약 104일, 인도는 약 25일, 파키스탄은 고작 3일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이 인구 14억 인도보다 8배 이상 오래 버틸 수 있는 원유를 땅속에 비축해둔 셈입니다. 2026년 3월 11일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역대 최대 규모인 4억 2,600만 배럴의 비축유 공동 방출을 결의했습니다. 이는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의 2배를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30개 회원국의 기여도를 보면 1위 미국 1억 7,200만 배럴, 2위 일본 7,980만 배럴, 3위 캐나다 2,360만 배럴, 그리고 4위가 대한민국 2,246만 배럴입니다. 기칠도 아니고 상임이사국도 아니고 산유국도 아닌 한국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기여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한국 전체 방출량 2,246만 배럴은
정부 비축유 기준만으로도 원유 수입 없이 약 120일을 버틸 수 있는 양이며 정유사 등 민간 보유량까지 합산하면 총 208일분이 한국의 실제 가용 자원입니다. 이쯤에서 투자 가치를 따져봐야 합니다. 여수기지 총 사업비는 약 911억 원이었습니다. 1999년 완공된 1차 지하동굴 시설에 약 1천억 원, 2008년 완공된 추가 비축기지에 940억 원이 단계적으로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국제유가 안정화에 기여한 가치, 2026년 현재 IA 공동 방출에서 맡는 역할, 그리고 지금 중동 산유국들로부터 얻게 될 임대료 수익과 협상력을 생각하면 투자 대비 효과는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기름이 많은 나라들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의 원유를 맡기려 할까요? 여기에 매우 강력한 논리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나라들의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건 원유 수출입니다. 원유가 팔려야 나라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원유는 계속 생산되는데 팔 수가 없습니다. 저장해둘 공간도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란 봉쇄 사태가 길어지면서 오도 가도 못한 유조선들이 인근 항구에 대기했고 현지 저장 탱크마저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해협이 열리기 전에 원유를 미리 해협 밖으로 빼두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보관해두고 시장 상황을 보며 유연하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관 장소는 어디여야 할까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수요지와 가까워야 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 동북아, 3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 지역이고 그중 가장 가까운 곳이 한국입니다. 둘째, 저장 인프라가 커야 합니다. 수백만 배럴 단위의 원유를 실제로 받아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세계 최대 단일 지하 비축기지를 보유한 한국의 여수기지는 현재 이용 가능한 유휴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여야 합니다.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산유국 원유를 우선 구매해 줄 수 있는 나라여야 하는데 한국은 이미 아랍에미리트와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며 이번 위기에서도 신뢰를 입증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가 동북아에서는 한국뿐이라는 것이 산유국들의 판단입니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의 말을 다시 보겠습니다.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원유를 해협 밖에 미리 두고 나중에 팔 수 있다면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동북아 비축기지를 활용하는 데 대해 관심이 많고 우리 측에도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곳도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영석유사 ADNOC입니다. 2026년 3월 25일 ADNOC의 원유 200만 배럴이 실제로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DNOC 외에 다른 중동 국가들도 추가 협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국가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미 알려진 아랍에미리트 외에 다른 나라가 더 있다는 점은 공식 확인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업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유국이 원유를 한국에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창고를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국제 공동 비축 사업이라는 정교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산유국 또는 해외 기업이 자기 원유를 한국석유공사의 유휴 비축 시설에 보관합니다. 보관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고 한국은 그 임대료 수익을 얻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한 창고 임대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민, 수급 위기가 발생하면 해당 물량을 한국이 먼저 살 수 있는 우선 구매권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외국 원유가 내 창고 안에 들어와 있고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먼저 살 수 있습니다. 비용을 더 들이지 않고도 국가 비축량을 사실상 늘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양 실장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비록 우리 비축량으로 잡혀 있지는 않지만 그들 물건이라도 우리 마당에 들어와 있고 국내 정유사들이 그 수요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내 비축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번 위기 대응에서 실질적인 협상 카드로 작동했습니다. 양 실장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대체 물량 확보 과정에서 일방적인 요청만 하기는 어렵다. 대화 과정에서 우리 기지 활용이 언급되며 협상에 도움이 됐다.
국제 공동 비축 사업의 역사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 파트너 국가는 놀랍게도 노르웨이 국영 석유 회사 스타트 오일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지하 비축기지 기술을 가르쳐준 그 나라가 이제는 한국 기지에 자신들의 원유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이후 알제리 국영 석유사 소나트라크 등과도 사업을 이어갔고 현재는 아랍에미리트와 계약을 체결한 뒤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또 있습니다. 이 사업 모델은 한국의 에너지 외교 채널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산유국 입장에서는 이미 사업 관계를 맺은 한국과 소통 창구가 열려 있고 긴급 상황에서도 협력 요청이 자연스럽게 이뤄집니다. 단순한 임대 계약이 외교적 파이프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 세계가 석유를 어떻게 비축하는지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 SPR은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의 4개 도시 인근 지하 1km 깊이의 소금 동굴에 저장됩니다. 최대 용량은 7억 1, 400만 배럴, 현재 보유량은 약 4억 1, 500만 배럴입니다. 소금 동굴 방식은 암염층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소금은 유류의 불투과성을 가지기 때문에 별도 라이닝 없이 저장이 가능하고 굴착 비용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하지만 천연 암염층이 없는 지역에서는 쓸 수 없는 방식입니다. 한국이 선택한 방식은 다릅니다. 단단한 화강암 안반을 폭파하고 가란의 동굴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미국처럼 자연지형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기계와 폭약으로 단단한 바위를 뚫어내는 겁니다. 훨씬 더 어렵고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밀폐 방식도 다릅니다. 소금 동굴은 소금의 불투과성에 의존하지만 한국의 안반 동굴은 지하수압을 이용합니다. 동굴 주변의 지하수압이 항상 내부 압력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설계해 지하수가 계속 동굴 안쪽으로 흘러드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원유는 물 위에 뜨기 때문에 아래쪽 지하수층이 자연 봉인제가 됩니다. 이 기술의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화강암 지형이라면 어디서든 건설이 가능합니다. 한국처럼 소금지층이 없는 나라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영구적입니다. 안반은 부식되지 않습니다. 셋째, 지상 노출이 없어 군사적 공격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지하 비축기지를 보유한 나라들을 보면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 먼저 이 기술을 개척했고 이후 일본과 중국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지하 비축기지를 건설하고 있지만 규모는 제한적입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오랫동안 프랑스가 강자였습니다. 유럽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 기술을 확보한 나라는 손에 꼽히는데 한국이 그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단순한 보유국을 넘어 기술 수출국이 됐습니다. 노르웨이에서 기술을 사오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기술을 파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역전의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1979년 거제 지하비축기지 건설을 논의할 당시 한국에는 이 기술이 없었습니다. 노르웨이 기술진의 지도가 필요했고 그들의 설계를 그대로 적용해야 했습니다. 당시 한국 기술진은 노르웨이 전문가들 옆에서 배우고 받아 적고 의문이 생기면 물으며 기록했습니다. 1985년 1차 거제기지가 완공된 뒤 불과 5, 6년 후 한국 기술진은 외국의 도움 없이 직접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3차 비축기지 설계 단계부터는 완전한 기술 자립을 선언했고 고유 특허도 잇따라 확보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축적한 기술을 해외로 가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지하 비축기지가 필요한 나라들의 국내 민간업체와 함께 기술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기술 협력도 이어졌습니다. 이 일의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지하 안반 비축기지는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고난도 인프라입니다. 이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설하며 운영할 수 있는 나라는 더 적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오랫동안 독점하던 시장에 한국이 새로운 플레이어로 등장한 것입니다. 기름을 저장하는 나라를 넘어 저장 기술을 파는 나라가 된 셈입니다. 자원은 없지만 자원을 다루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것입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세계에는 3대 오일 허브가 있습니다. 미국 걸프만 허브, 휴스턴은 내수형 허브입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된 원유를 정제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럽의 ARA 허브,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앤트워프는 유럽 소비 시장을 위한 배우지 수출형 허브입니다.
전 세계에서 들어온 원유를 유럽 전역으로 공급합니다. 싱가포르 주롱 허브는 아시아를 위한 중개 수출형 허브입니다. 싱가포르는 말라카 해협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해 세계 석유 공급량의 절반가량이 자국 항구를 통해 운송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북아에는 이런 오일 허브가 없습니다. 세계 원유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모여 있는데도 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오일 허브가 없는 겁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오래전부터 이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겠다는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동북아 오일 허브 프로젝트입니다. 세계 4대 오일 허브가 되는 것, 울산과 여수를 싱가포르 수준으로 키우는 것, 석유를 저장했다가 한국, 중국, 일본 기업들에게 트레이딩하는 허브가 되는 것, 이것이 한국석유공사와 울산항만공사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비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의 에너지 위기가 이 프로젝트의 결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스스로 한국 기지를 역외 비축 거점으로 선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허브는 단순히 저장시설이 크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그 공간에서 원유를 사고 팔고 교환하며 그 과정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시장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시장이 지금 한국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와 정유사는 총력을 기울여 대체 원유를 확보했습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미국, 호주, 아프리카산 원유로 공급선을 긴급히 다변화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정부와 정유사가 확보한 대체 원유는 1억 1, 800만 배럴입니다. 4월에 4, 600만 배럴, 5월에 7, 200만 배럴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3월 11일 IEA 결정에 따라 한국은 이 246만 배럴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역대 한국 단독 방출 가운데 최대 규모이며 방출 기한은 6월 9일 이전입니다. 비축유 104만 배럴을 추가 구입하고 554억 원을 투자합니다. 비축기지 유지보수와 시설 확충에도 30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현재 전체 비축 용량 약 1억 4, 600만 배럴의 90% 이상이 사용 중인 상황에서 정부는 2천만 배럴 규모의 추가 증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동 산유국들의 협의 요청 급증에 대응하고 글로벌 에너지 허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원유와 나프타에 이어 에틸렌 등 석유화학 기초 원료에 대해서도 매점 매석 금지 및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합니다. NCC 가동률을 현재 55, 65% 수준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의 당면 목표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냉정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강점을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구조적 한계도 분명합니다. 한국 원유 수입의 70%가 중동산입니다. 10년 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너무 높은 수준입니다. 나프타의 60% 역시 중동에 의존합니다. 이번에 NCC 가동률이 55%까지 떨어진 근본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석유화학이 흔들리면 그 파급은 전 산업으로 번집니다. 플라스틱, 합성섬유, 의약품, 화장품, 타이어처럼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산업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비축기지가 아무리 크더라도 원료 수입선이 한쪽에 쏠려 있다면 같은 취약성은 언제든 다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전체 비축 용량의 90% 이상이 사용 중입니다. 중동 산유국들의 협의 요청은 늘어나는데 실제로 받아줄 수 있는 유휴 공간은 많지 않습니다. 2천만 배럴 추가 증설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일 허브가 되려면 저장 기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격 결정력이 있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원유 가격의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트레이더 유치,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복합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비축기지가 훌륭한 안전망인 것은 맞지만 안전망에만 의존하는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더 빠르게 추진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속도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본질을 짚고 싶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원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철도 없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는 비축유가 한 방울도 없어 나라가 멈출 뻔했고 1979년 2차 오일 쇼크 때도
같은 경험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없으면 만들자. 만들 수 없으면 배우자. 배웠다면 더 잘하자.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1980년에 시작한 비축 계획은 41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노르웨이로부터 기술을 배워 기술 자립을 이뤄냈고, 이제는 다른 나라에 기술을 수출합니다. 세계 6위의 비축 지속 일수를 갖췄고, IEA 역대 최대 방출에서 세계 4위 기여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가장 기름이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지하 60mm. 그 거대한 안반 동굴은 단순한 저장 창고가 아닙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두 번의 오일 쇼크 트라우마를 딛고 40년에 걸쳐 땅 밑에 쌓아 올린 국가 생존의 의지입니다. 에너지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준비를 마친 나라가 됐습니다.